우리가 시조라고 하는 뭐 누구나 다 아는 한국 고유의 정형 양식을 이렇게 지키고 발전시키면서 지금 21세기도 25년이 흘렀는데 현대 시조의 역사만 해도 한 120년을 헤아리는 아주 축적의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시조 비평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 당시에 월간 현대시라는 데서 물론 이제 당연히 자유시를 중심으로 수록하는 잡지인데 대표는 원구식이라는 분이었고, 근데 거기에 시조 발표가 한 3편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3편에 대한 월평을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비평가가 쓰는 난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시조지단의 중견이셨던 이우걸 선생께서 정영시 쪽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한번 써보겠느냐. 그래서 2001년 11월인가 아마 10월인가 아마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헤아리면 23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해도 시조시단의 분위기는 여기 우리 권갑호 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면 뭐 대충 아는 사람들 다 모이던 시절입니다. 2000년대 이후 등단자라는 말이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90년대 등단자들이 신인 역할을 했었으니까 제 어림으로 뭐 이게 무슨 평가를 동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조단의 지금 인적 구성에서 2000년 이후 등단자들이 그 이전 등단자보다 한 2~3배는 많을 겁니다. 그건 시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문학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60년대 등단자들, 70년대 등단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80년대, 90년대 그 등단의 폭이 아주 넓어지면서 저희 세대죠. 저희 세대가 많은 그 이제 분들이 문학에 입문하고 또 자신의 언어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에 비하면 2000년 이후에 한국 시, 한국 소설, 한국 비평의 등장의 규모는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매체의 어떤 그 양이나 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변화되면서 문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건 시조만의 그 형편은 아니죠. 그럼에도 시조단의 그 눈부신 그 양적인 확장은 저로서는 실감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조단은 양적으로 보나 활력으로 보나 아마 정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정점은 곧 황혼을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황혼은 이제 정점의 위상을 기억의 형태로 바꾸고 내려온다는 뜻인데, 내려온다는 것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발표되는 작품들이 뭐 영성해지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시조단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심장 속에, 마음 속에 가진 어떤 그런 상승 감각의 황혼이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어디나 양적 성장이 동반하는 필수품 같은 것이죠. 양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조단은 2000년 초반에 비해서 매체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당시에 뭐 시조문학 1960년에 창간했고요. 그리고 시조문학이 지금 1960년에 창간해서 현대문학이 1955년 창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문학이 1번이고 2번이 시조문학입니다. 3번이 이제 지금 이제 나오다가 잠깐 정관해서 다시 나올 것 같은 문학사상 같은 그런 월간지였는데, 시조문학으로 등단하신 분들이 그래서 70, 80년대에 많으셨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출판사 쪽에서 새로운 시조 전문지들을 많이 발간해서 지금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2자릿수 이상의 시조 전문지가 발간되고 있고, 양적으로도 확충되면서 지면 사정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매체적, 제도적 조건에서
시조시단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많고 또 이렇게 그 다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조 관련해서 예우하는 어떤 그 또 평가하는 상이나 무슨 지원금이나 혹은 이러이러한 이렇게 세상에서 비평적인 후광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인적, 매체적, 제도적 그런 조건이 커진 상태에서 지금 시조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장점은 시조 시인이 입문 과정이 용이해졌고 또 그리고 자신이 쓰고 싶을 때 또는 이렇게 모여서 동인지를 낼 때 그런 매체적 조건이 수월해졌고 그리고 조금 이제 열심히 혹은 좀 우월하게 글을 쓰거나 이럴 때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평가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그 시조단은 이제 선배와 후배들끼리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가 늘어났고 옛날에 가족 분위기였는데 이제 가족들이 막 출가하면서 서로 사돈의 팔촌은 잘 모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도 나뉘게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코비드 19이 어마어마한 그 장벽을 하나 가로막아서 지금 세속적으로는 회식 문화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만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같은 회사에서도 같은 학교에서도 당신 누구냐고서 인사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든 모임이 만나기로 한 사람들끼리만 만납니다. 다 카톡으로 다 배제하고 다 정해가지고 그게 알게 모르게 문단에도 이렇게 깊이 개입해서 이제 못 보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아마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한 20년 후에 그렇게 확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세상에 세우고 누군가와 교유하고 또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확장되는 느낌 이런 것들은 그 앞에 말하는 그런 호조권의 역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 화랑 속의 무기력이랄까 많은 것 중에 없는 것을 이런 역설이 또 시조단의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평 쪽을 좀 들여다보면 제가 귀속도 있기 때문에 좀 저어되는 면이 있지만 제가 처음 평론 써서 비평 이제 뒤에 뭐 해설도 쓰고 비평도 쓰고 또 심사도 하고 좀 제법 좀 일찍 시작했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때는 영문학자 장경렬 교수하고 우리 국문학 하시던 박철희 교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분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지속성과 균질성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조 비평에 이렇게 가담을 해서 지금은 제 동료 및 후배들이 모르긴 몰라도 한 2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조 비평을 좀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인인데 비평을 겸업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저처럼 이제 애초부터 비평만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시조 비평을 그래도 공들여서 지속성 있게 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거 보면 이제 시조에 대한 논의 또 평론, 평가, 해석 이런 것들은 아주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승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조단은 이제 든든한 원군과 기반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또 거꾸로 이것도 역상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이제 저변이 확대되다 보니까 논쟁이 실종됩니다. 과거에는 누가 뭘 이야기하면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게 제가 과거를 그리워하고 향수를 갖고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복고주의자라고 하는데 물론 문학은 그리움의 형식이기 때문에 과거가 좋았다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계속 그 얘기를 하면은 이 현재는 그 과거로부터 발전한 게 아니라 퇴영됐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 거죠. 시조단의 이렇게 논의를 제가 여러 번 참여하고
저도 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형식 논의합니다. 이게 시조가 맞냐?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애초에 시조는 이런 거였는데 현대 시조에서 이렇게 변형, 탈격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경계하자. 아니면 아니다. 시조단은 과거의 그 삼행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가리도 하고 또 이모티콘도 드리고 또 그 종장의 마지막 구 그것의 자수만 정확하게 지키면 나머지 변격은 오히려 허용함으로써 시조가 현대성에 부응하는 것이 옳다. 이 사례는 이러이러한 시인들이 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연히 부재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시조를 썼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형식 논의에 그친다는 거죠. 왜 시조단에는 내용 논의가 없는가? 왜 소재, 주제, 작가의식, 참여, 순수 이런 논의가 없는가? 그거는 비평가로서는 어느 정도 자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조는 아시다시피 자유시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시조는 일단 난해시조가 없습니다. 시에 난해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얘는 저는 알고 쓰나? 저 고색창연한 이상이라는 시인부터 최근에 미래파 논쟁을 지나서 요즘 대다수의 우리보다 한 두세 대쯤 후배 시인들이 쓰는 시들을 읽으면 일단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해죠. 해석이 어렵다. 난해. 해석이 안 되면 불가해고. 근데 안 되진 않아요. 안 되면 잘못 쓴 거죠. 분명히 키워드가 있고, 흐름이 있고, 구성이 있으니까 조금 어렵긴 해도 결국 비평가가 이 시는 못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박목월의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사는 자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고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거는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린지 알고 굳이 따로 해석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면 그 부끄러움과 괴로움에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동참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시는 이 현대성이 저 서양에도 보들레르니 엘리엇이니 이런 분들이 시를 어렵게 썼고 실제로 동서양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조에는 없습니다. 시조를 만약에 그렇게 까다로운 유추를 필요로 하는 아주 의미론적인 미로를 설계해서 썼다면 제가 보기엔 내용과 형식이 안 맞습니다. 시조는 말하자면 조금 비속한 말을 쓰면 패를 까고 쓰는 시입니다. 나 시조 쓴다. 뭘 쓸지 궁금한 게 아닙니다. 나는 시조를 쓴다고 이미 패를 깠어요. 그러면 그 작품을 읽는 독자, 잠재 독자건 현실 독자건 가상 독자건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수용층이 있잖아요. 그 수용층이 그 작품을 볼 때는 시조로 본다는 겁니다. 그걸 독일 말로 기대지평이라고 하는데 기대하는 지평이 있다. 근데 시조인데 읽어봤더니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공들여서 해석하는 비평가는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작입니다. 그거는. 시조는 형식, 시조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선험적인 굴레가 있어요. 그 굴레를 좋게 보면 울타리고 나쁘게 보면 감옥인데 그렇지만 울타리죠.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울타리조차 없으면 바깥에서 외적들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난해하고 그리고 그 주제를 알 수 없는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 시조의 1급 시인들이 누가 비평가가 따로따로 무슨 뜻인지를 해명해야 되는 작품을 씁니까? 다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읽으면 바로 압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감동까지 주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율격에서 오는 거다. 이 사람은 고유어, 토속말을 이렇게 잘 쓰는구나.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여기다 배치해서 이렇게 할까? 그리고 종장의 그 전환 방식이 참 독특하구나. 그래서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난해 시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방가르트니, 미래판이 이런 거는, 시조단의 비평적 키워드가 안 됩니다. 될 수 있지만, 불필요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조단에 없는 게,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소위 극단이 없습니다. 극단. 우리 극단의 시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 극단적 선정성도 있을 수 있고, 극단적 참여도 가능합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혹은 우리 김지아 선생이 쓰는 비어나 오적이나 뭐 이런 작품들, 그리고 또 황병승 같이, 이 친구는 이제 돌아갔지만 아주 훌륭한 극단적 시인이죠. 이런 내면 의식의 분열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시조에 형성된다면은 독특한 시인이라고 평가는 받겠지만, 그걸 시조라고 하는 그릇으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시조를 쓰고 싶은 충동이 있으셨겠지만, 써보면 알지만 안 맞는 겁니다. 그런 충동이나 능력이나 어떤 영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시조에 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대체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드럽고 완만하고 그런 정서를 부려넣기에 알맞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게 쓰는 사람에게는 굴레이자 울타리이자 감옥이지만, 읽는 사람에겐 그것을 기대하고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예상했다. 무슨 올림픽에서 우리가 5등한다, 6등한다 그런 예상한다는 그런 예상이 아니고, 심장이 그거를 미리 열어놓고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충족됐는데, 와, 이 시조는 내가 그동안 읽었던 시조하고 좀 다르네? 그럼 뭐가 다를까? 할 때 제가 말한 난해성이나 극단성이 추가된 게 아니고요. 아마 말의 용법이나 형식의 운용 같은 것들이 새로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구 전략이 쉽지 않습니다. 맨날 그 타령이 같은 느낌을 스스로도 받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시를 몇 년 쓰다가 죽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윤동주나 기영도는 불과 4년, 5년 쓰고 죽었습니다. 특히 기영도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안개로 등단했어요. 85년 1월에. 그리고 죽은 게 89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4년 2개월 동안 시 쓰고 돌아갔는데, 그 한 4년 몇 개월 동안 쓴 시를 모아서 불과 한 달 만에 5월에 김현이라고 하는 또 돌아가신 평론가가 해설을 붙여서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백쇠를 돌파한 소설집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 백쇠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김동식이라는 소설가예요. 제목은 회색인간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작가인데, 명색이 평론가인데 백쇠 소설가를 처음 들어서 순간적으로 창피했습니다. 근데 모를만도 하구나 하는 양적 폭발이야 뭐 그렇다 치고라도, 백쇠면은요, 100만 권이 팔렸다는 게 아니고, 백쇠는 초판 1쇄를 한 1000권 찍잖아요, 보통 시집도. 그러다가 얘가 잘 팔려. 그러면 2쇄, 3쇄는 3000권, 5000권으로 늘려요. 그러다가 3000권, 5000권을 유지해요, 계속. 그러니까 100쇄를 팔면 적게는 30만 부, 많게는 50만 부 정도 팔린 겁니다. 근데 근자의 소설이 4권이 있더라고요. 그 김동식의 회색인간하고, 다음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은희경의 새선물,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구병모라고 하는 여성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판타지물이었는데, 그렇게 4권을 갖고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혹시 시집에는 백쇠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서 쇠가 제일 많이 찍은 쇠가 뭐냐고 알아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영도의 입속의 검은 잎이 현재 94세입니다. 제가 보기엔 내후년쯤 100세 돌파로 아마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간 게 1990년, 89년인데 89년부터 지금까지 한 35년 지났잖아요. 35년 동안 94세를 찍었으니까 1년에 3세씩 찍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내후년에 100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짧게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시인 중에 김소월이나 한용운도 한 권 내고 죽었고요. 이상화나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 시도 못 내고 죽었어요. 윤동주 포함. 다 죽은 다음에 나오거나.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오장환이라는 시인이 4권 냈어요. 정말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한 권 더 내서 그분 5권이에요. 물론 서정주처럼 오래 사시고 또 해방 후에 또 영예도 얻으셔서 한 10대 권 내신 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쉽게 이렇게 매체적 조건이 좋아져서 중진들이 10권을 넘어서는 일이 허다한 시대는 당시로서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10권을 낸다고 칩시다. 그 10권이 자기 복제가 많겠죠. 그 타령이지 그야말로. 근데 이제 어쨌든 첫 시집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소재, 주제 확장을 해서 다른 시조를 쓰고 싶지만 시조라는 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선언적 조건이 자기를 완벽하게 자기로부터 떠나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비평가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황동규 선생의 첫 시집이 어떤 개인날이라는 시집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최근에도 시집을 냈어요. 엊그저께도 냈어요. 봄비를 맞다. 아마 16번째인가 17번째인가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론가들이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이 사람은 초기시가 좋네. 잘 읽지도 않고. 곽재구는 맨날 사평역에 서지. 정현종도 나는 별아저씨 때가 좋지. 요즘 내는 거야 뭐.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몇 살 때 쓴 첫 시집이 지금 80이 돼서 쓴 시집보다 더 잘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기억은 뭐냐면 그때 너무 강렬했던 기억이 그 사람의 기억을 그 시집이 형성해 준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온 시집은 그 세계로부터 좀 너무 떠난 거야. 그래서 그 약간의 배신감과 서운함이 있어요. 그래서 첫 시집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인간도 넌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면 걔가 젊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잖아요. 젊을 때는 의리도 있고 그랬더니 자식이 말이야 요즘은 음식값도 안 내고 저렇게. 네. 근데 사람들은 다 기억을 거기다 형성해 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조단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10권 20권 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은 첫 시조집이 좋지. 그걸로 끝이야 걔는. 그때 그걸로 끝냈어야지. 이런 전혀 그 무성의한 최근작은 읽지도 않는 공들여 쫙 펼쳐놓고 그 사람의 발전과 변화와 진화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오래 시인을 쓰는 그 사람이 오래 시를 쓰는으로써 비롯되는 피로감, 그 피로감을 비평적으로 바꿔놓는 이런 그 비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동료들도 많고 제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첫 시집이 좋지 그러면 대부분 요즘 시집 안 읽는 애들이에요. 제대로 안 읽는 거죠. 시인은 고심참담해서 요즘 걸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소리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뭐 좀 유니크한 세계를 만들까? 근데 시조는 서정주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심지어. 회귀, 리턴. 그래서 이분이 시조라고 하는 고유 양식 속에서 어떻게 평생을 고투했는가가 그 사람에 대한 작가론이지 이게 변화 양상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시조의 그 운명이죠. 그런데 그건 하이쿠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 절구는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두보라는 사람이 제법 작품 많이 썼는데 절구라는 양식이 있는 한 그래도 거기에 두보도 뭐 다양한 시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좁혀보면은 두보도 이 5글자, 7글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은 지나고 보니까 5글자, 7글자가 두보를 만든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조를 택하신 것이 대부분 자의반 타의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등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솔직하게 야, 내 나이에 자유시 쓰면 누가 알아주냐. 여기는 사람이 좀 적으니까 여기서 유명해지는 건 좀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사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시조를 쓰라 그래서 저 비평가 중에 구중서 선생이라고 계세요. 신경림 선생의 친구인데 경기도 광주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36년생이세요. 내년에 구순인데 벌써 시조집을 4권 냈어요. 그 백담사의 오현 스님이 지나간 말로 그랬대요. 대한민국 문인이면 다 시조 한 편은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번쩍 뛰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1960년에 그의 나이 25살에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에다 시를 내요. 문청 때. 그런데 2등을 하는 거야. 떨어졌는데 그때 심사위원인 소묵, 조지훈 두 사람의 심사평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사상계에 보면은, 묵직하고 뭐 하나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2등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때 됐으면 이제 시인이 된 거지. 근데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평론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처럼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모두 장르의 최종 규착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조 시인이 되리라. 이런 건 사후적 기억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에서 어떻게 그러면 시조를 이렇게 내 나름대로 현대성을 갖추면서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조는 현대 시조잖아요. 우리가 고시조를 쓰는 게 아니잖아. 고시조, 양사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거 썼다가는 그냥 아웃이지 지금. 그리고 옛날 노래들은 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하여가, 단심가 이런 거 나중에 붙인 거고요. 제목이 없어요. 그 태산이 높다 하되 양사원 시조에도 제목이 없잖아요. 나중에 무슨 연시조 썼던 무슨 윤선도나 이런 거는 좀 다르고, 대부분의 고시조는 제목이 없습니다. 황진이도 제목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냥 우리가 앞줄을 쓰는 거예요.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작품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 시조는 다 제목을 붙입니다. 제목이 첫 줄입니다. 제목이 마지막 줄입니다. 제목이 그 작품의 성패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씁니까? 사랑가. 그러시면 안 돼요. 제목을 사랑 노래를 썼어도 제목을 사랑가 이렇게 쓰면 안 돼. 좀 제목이 기억나게. 제목을 잘 써야 돼요. 제목. 시집 제목도 잘 쓰셔야 됩니다. 시집 제목인데 사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라도 써야지. 그래서 제목의 현대성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도 과거에는 강호사시사니 어부사시간이 다 가나 사로 끝내서 그런 했지만 지금 그렇게 아주 규격화된 제목을 붙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조선조 때는 그게 다 처음에 한자로 이렇게 기록되다가 나중에 구격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 정몽주의 단심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포은 선생이 한글로 쓴 게 아니에요. 훈민정음으로 쓴 게 아니고, 그때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한자로 내려왔는데 그걸 이제 시조 율격에 맞게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오라, 한오메라, 무슨 하여건이 뭐 이런 종지어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그 당시에 그 평서법이었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좀 지나친 퇴행입니다. 한국어는 진화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바뀝니다. 우리가 어릴 때 쓴 언어와 지금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외래어도 우리가 절반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스타성을 갖춘 친구가 하나 오면, 야, 우리 학과에 얘가 우리 과의 셀럽이야 이러지. 그러면 셀럽이 뭔데? 야, 국문과인데 왜 외국어를 써? 이런 말을 우리 어릴 때는 했어요. 우리 국문과 출신들은 영어를 애플 받아야 영광이 컸어요. 우리가 왜 제국의 언어를 배우냐,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국문과 교수인데도 영시도 강의합니다. 영시도 강의하고 학술적 용어 번역 안 하고 씁니다, 그냥. 영어가 원어인 것은. 플롯이라고 그러지, 뭐하러 구성이란 말로 바꿔서 합니까, 이제. 플롯이 더 정확한 말인데. 그러니까,
국경을 이제 막 넘어서서 언어를 우리가 씁니다. 일상어를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조 안에도 외래어가 들어옵니다. 심지어 제목도 외래어로 쓰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좀 이렇게 자기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보면 자식들 이거 너무 언어 오염이 센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과거에 이상이라는 사람이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이런 시조를 쓰니까 이태준이라는 저 강원 철원 출신의 그 유명한 단편소설가가 그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이에요. 야 걱정 마. 내가 다 아무를 써. 그래서 15번까지 써요. 그런데 너무 하니까 이상이 그만 쓰겠대. 형 이제 그만 쓸게. 하고서 그 끝난 게 오감도 제15호까지. 그때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잠꼬대입니까? 수능에 나옵니다. 그 시가. 표준화된 거예요. 난해성도 표준화돼요. 역사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잠꼬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게. 저 변기를 그린 누구도 뭐 에드바르 뭉크도 또는 무슨 보들레르의 시도 처음엔 다 잠꼬대였는데 그들이 없었으면 더 훌륭한 잠꼬대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시조도 지금 보면 야 이게 시조야? 야 시조를 이따위로 쓰냐? 내가 배운 시조는 이런 게 아니야 라고서 거리감과 거부감이 생기시더라도 비평적으로는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거 권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정격에 3장 6구로 그것도 사명으로 쓰는 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 읽기 편하고 한눈에 들어오고 근데 뭐 지금 시조는 얼마나 많은 행가리를 합니까? 뭐 이게 잘 읽어봐야 시조지 진짜. 그렇지만 시조는 지금 자기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장르적 변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터에 울타리 안에서 변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실험도 황지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 만화나 사진 같은 건 없습니다. 만화나 사진은 자유시에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정형시에 쓰면 잘 안 되는 게 이걸 글자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안 하면 디카시가 되지, 디카시죠. 만화를 넣었으면 되는데 만화 말고 또 시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시는 그 만화 자체가 행이야, 행. 아주 최대한의 파격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근데 황지우가 나왔을 때, 야 이것도 시냐 그랬어요. 이것도 시냐. 근데 지금 역시 수능에 출제됩니다. 한국 시가 그만큼 다양한 양식들을 다 시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시도 아닌 것들이 시가 된 거죠. 시조가 아닌 것들이 시조가 됩니다. 그게 현대성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기는 나는 그냥 고전적인 거 쓸래. 그래도 됩니다. 그 좋은 거죠. 그러나 고전적인 것의 반대편에 쓰는 사람 보고 넌 지혜가 시조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박목월이 황지우 보고 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서로 다른 쓴 거예요. 근데 시조는 서로 다른 걸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룰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룰 딱 하나인데 누가 잘 쓰나 이렇게 되면은 서로 상대적인 개성들이 없잖아요. 개 시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현대성은 고시조의 제목 없음, 제목, 그다음에 그 종지법, 그다음에 외국어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흡수하시면서 현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조에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저겁니다. 저항 시조도 적습니다. 세계 모든 그 시의 역사는 저항시의 역사입니다. 뭐 저기 혁명과 전쟁이 있었던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제국과 식민의 오랜 신임이 있었던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용운, 이상화, 이육사, 윤동주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시조단에서 그런 계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정성스러워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조가 역시 그것을 본령으로 삼는 시인을 구축하기에는 저항을 하려면 좀 목소리가 이렇게 간결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길어지면서 단호해지겠어요. 어법 자체가. 그거를 연시조를 쭉 써가면서 긴장과 그 내용을 유지하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는 단시조로 쓰기엔 더더욱 어렵습니다. 단시조는 내 의지를 촌철살인으로 말할 수 있지만 내 저항의 맥락까지 다 구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풍자는 사설시조라는 양식이 있죠. 이 사설시조만 가지고도 한 대여섯 시간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어떤 시인이 사설시조집을 보내줘서 한 3편까지 읽어봤습니다. 사설시조라는 양식의 현대성에 대해서는 좀 시조단에서 많이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설시조가 원래 조선 후기에 태동될 때는 바로 그 시조의 평시조의 어법을 형식적으로 파격을 제도적으로 허락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수용층이나 향유층이 그 평시조 중심의 안정된 사대부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는 골개미, 해양미, 비장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시조의 질량을 확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들도 아마 단시조는 풍경을 읊고 촌철살인의 느낌, 연시조는 좀 서사를 넣고 사설시조는 이 현실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개입해서 이렇게 풍자나 이렇게 좀 나누시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냥 이쪽 단시조, 연시조 전통에서 김지하나, 박노해나, 무슨 이상화나 이런 사람들처럼 제국이나 어떤 그릇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자신의 본령의 목소리를 가진 시조 시인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다 정치평론가입니다. 정치 성향은 다 달라도 그 평론의 그 격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 어떤 권력에 대해서 또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 또 세계사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시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조로 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갑자기 어제까지 분기탱천했는데 시조로 딱 돌아와서 고요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시냇물이 이렇게 그러면 파도치는 질풍노도의 어제의 분노는 어디로 갔는가? 시조로 담아보려고 했더니 잘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가지를 양자 겸용으로 해요. 몇 사람 있어요.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형 자유시를 자신의 5대5 분량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5대5가 6대4가 되고 7대3이 되고 나중에 9대1이 돼서 이렇게 김상옥 선생 같은 이제 10대0이 됐죠, 나중에. 처음엔 6대4 정도 쓰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형시에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저항시조, 난해시조, 아방가르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조의 현대성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는 거 쓰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리고 부재하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돌아가신 어머님을 회상하고 다음에 고향 그리워하고 이런 게 좋으니까. 그러면 고시조가 다 했는데 그러면 현대시조는 그걸 또 해야죠. 왜냐하면 보편적 의제니까. 보편적 가치니까. 여러분들 시조 쓰시면 어제 본 풍경하고 우리 집안 얘기, 내 슬픔, 허무, 공허함 이런 거 말고 시조 쓸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야 공부. 어제 본 영화, 어제 읽은 책, 그다음에 어제 이순신 영화를 봤는데 내가 이 양반 보다가 야 이거 서해의 뭐 징비록까지 보게 됐어. 이게 지적인 편력이죠. 내가 이건 몰랐구나. 그래서 이걸 옥시조로 써야겠다. 근데 그건 또 단시조로 안 돼요. 본 거는 학습한 거는 단시조로 잘 안 됩니다. 그럼 연시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사를 엮어야죠. 그러면서 시조도 공부하고 돌아다니고 견문이라고 하죠. 견문의 양들이 이제 틈이 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주 있는 시조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또 우리 다 각주를 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서 현대성, 우리 동시대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시대성. 우리 시대를 시조가 노래하는 것이 하나는 극단적인 난해성으로, 하나는 저항성으로 자유시에서는 해왔어요. 당대의 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미디어도 그렇고 권력도 그랬어요. 근데 시조는 언제나 조금씩 퇴로를 찾아서 거기서 이
다 동시대성을 다 보편성으로 바꿔냈죠. 바꿔내서 이게 그래서 시조의 저항시라고 읽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순신을 노래했거나 논계를 노래했거나 과거의 사람들을 노래함으로써 최익현이나 김대건 신부나 이런 분들을 노래함으로써 지금의 시대를 어나로지하는 비유적 비판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시조가 훨씬 많죠. 지금의 권력, 지금의 동시대를 김지하가 바로 유신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조의 현대성은 사실은 많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약이 크다. 제약이 큰데 그게 장르적 제약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불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울타리라고 했잖아, 울타리. 그래서 이 시조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작품도 많이 읽고 그래서 자기 작품의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형식에서 제목을 선생님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강의 재밌으세요? 그래요? 이제 벌써 이제 졸리신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 11시에 맞춰야죠. 근데 우리 소설이나 시집 제목이 다 명사였어요. 보세요. 진달래꽃, 무정, 만세전, 3대, 무슨 황혼, 또 뭐 감자, 무슨 봄봄, 그다음에 날개, 뭐 또 있나? 무슨 황토기, 무슨 무녀도, 그런 거예요. 더 해볼까? 화수분, 소나기, 이랬어요. 명사야, 명사. 조금 그래도 명사를 나열한 게 님의 침묵 정도 돼. 그래도 그것도 침묵 아니야. 요즘은 어제 하늘을 보았다라고 왜 안 쓰냐 이거야. 작품집 제목을. 그 당시 백석도 사슴. 정지용은 심지어 정지용 시집이에요. 윤동주, 좀 젊은데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랬어요. 근데 천하의 스타가 하나 나타났으니 그게 이효석이야. 이효석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썼어요. 무렵은 시간성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설은요 제목이 반이 넘어요.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에 허생원 일당이 그 대화에서 봉평 가는 길에 밤에 갔던 그 경치가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길이 주인공이에요. 길과 밤이 그리고 메밀꽃이 주인공이야. 그런데 제목을 만약에 그 작품이 만약에 이효석이 허생원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허생원의 일생, 물레방앗간 추억 뭐 이렇게 썼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그래. 날개는 날개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쉬웠어요. 박제는 날개를 잃어버린 애거든. 박제 알잖아요. 날짐승을 이렇게 다 내장 파고 이런 거. 근데 날개가 없는 애야. 근데 마지막에 날자. 그걸 기획하기 위해서 날개 없는 애에서 날개가 돋아나는 애로 바꾸고 그 기획이 있으니까 제목이 날개가 맞아요. 근데 해방 후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리꾸리한 제목을 막 붙여요. 그래도 김수영도 달나라의 장난이라고 했고, 박윤환 같이 모던보이도 박윤환 선시집을 했어요. 그런데 조병화라는 분이 있어요. 1921년생, 경기도 안성의 편운 선생인데, 이 양반이 첫 시집은 무슨 폐각의 침실이니, 이렇게 냈어요. 첫 번째 시집이 있고 두 번째인데, 그러다가 1953년이 돼서 낸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내용은 보잘것 없습니다. 보잘것 없다면 참 그 거장한테 죄송하지만 별로 이렇게 인용되지 않아요. 근데 제목은 그럴듯해요. 제목이 먼저 1950년대 전쟁통에 제목이 이렇게 붙였어요. 사랑이 가기 전에. 사랑이 가기 전에. 그런 제목이 한국 문학사에 없었어요. 근데 사랑이 가기 전에 그러면 왠지 보고 싶잖아. 사랑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집 제목도 이렇게 이제 문경세제 이렇게 붙이지 마십시오. 문경세제를 쳐다보듯 이렇게 쓰든지 어쨌든 문경세제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쓰든지 그래서 이렇게 현대성을 갖추시고 그렇게 하셔서 시조집도 제 전략을 해야 되면 많이 싣지 마세요. 이제 50편대로 낮추세요. 60편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왜냐면 60편이 넘어가면 미천을 다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다음 시조집에다 쓰시고 좀 이렇게 한 50편 내외. 과거에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씨 여러 편 했습니다. 여러 편. 여러분 백석 사슴 33편이에요. 그게 딱 좋아요. 사실은 33편.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만 갑자기 한 60, 70편이 늘어난 게 언제 때부터 이 창비 문지가 원흉이에요. 창비 문지가 원흉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작품 편수를 그렇게 고착시켰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뒤에다 해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어떤 시집에도 해설이 없습니다. 다 서문과 발문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첫 해설을 누가 쓰냐면 김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현. 그리고 김현 선생이 만든 이제 뭐 그분이 혼자 만든 건 아니죠. 문학과 지성사 시집이 생기면서 뒤에 해설이 관행적으로 붙었습니다. 불과 45년 전입니다. 그러면 시집의 역사는 120년이지만 시집 해설의 역사는 4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45년 전으로. 이제 해설 시집을 처음 내시는 분 해설이 당연히 붙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해설이 마치 그냥 안 넣으면 안 되는 그 필수품점.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에 불과한 겁니다. 역사예요. 요즘 뭐 어떤 분들은 자기 산문을 넣기도 하고 또 친구들 이렇게 덕담을 뒤에다 넣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 명이 아니라 한 30명, 50명. 야, 너 시집 또 냈냐? 뭐 이런 말 넣고 뒤에다가. 그래서 읽는 사람한테 읽을 거리도 주고. 근데 저처럼 평론가가 정격의 언어로 그 사람을 작가론적으로 다루는 이 해설은 45년밖에 안 된 겁니다. 과거에 하늘과 바람과 별씨 출판에 정지용의 서문을 읽어보세요. 또 미당 서정주의 김상원의 서문이 박힌 화사집을 읽어보세요. 또 님의 침묵이나 진달래꽃은 그 흔한 서문조차 없습니다. 지가 서문을 쓰지. 군말이라고.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변형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자신들 하시되 그리고 조금 이렇게 그리고 공부한 티를 너무 내면 시조도 또 이렇게 원심력을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3분 내외로 합니다. 조용필 씨가 제가 연구자인데요. 제가 화성에서 1년에 한 서너 번 가서 강연을 할 정도로 요즘 조용필 씨에 심취해 있어요. 근데 그 양반 그 노래를 보면 되게 3분 내외입니다.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80년대, 70년대 우리가 아는 70, 80의 노래들이 되게 짧으면 2분 30초, 길어야 3분 조금 넘어요. 그 넘으면 다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8분 넘는 킬리만자로 표범을 냈지. 그건 이제 나레이션 양식과 그 두 개를 겸해서 그렇게 지루한 느낌이 안 들고 워낙 그 가사가 좋고 해서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이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그러면서 나 하는 게 있죠.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직접 부르는데 여기서 그랬다가 이제 쫓겨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종착역은 정격 변격의 역사적 혼돈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 선호도는 있지만 비평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쓰건 쉽게 쓰건 삼행시로 쓰건 육행시로 쓰건 아니면 한 글자씩 다 분절해가지고 시조를 가로 양식을 세로 양식으로 쓰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호도는 있습니다. 마치 조용필 노래를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신해철 노래도 신중현 노래도 평가하듯이 말입니다. 평론가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약간 직업의식 비슷하게 있는 거고, 독자로서야 맨날 읽기 좋은 거나 읽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도 저는 시조는 삼행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거는 역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다시 삼행시로 돌아가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조가 갖고 있는 최소 규정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변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실험을 해보시고, 안 맞으면 돌아오시고, 또 그러시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현대성은 어쨌거나, 이제, 그리움과 감동 가지고는 그 오랜 동안에
창작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요. 선생님도 시조 시인이 왜 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얘기. 그 얘기도 뭐예요? 우리 엄마 얘기, 내 사랑 얘기, 내 고향 얘기, 내 그때 겪었던 그 상처 얘기는 써야 돼요. 그걸 쓰려고 시인이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한 번 써야지. 그 다음에 또 나오면 걔는 그 타령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으신 얘기는 한 번만 해야 돼요. 강렬하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후적 체험들입니다. 내가 어디 인도를 갔다 왔는데, 좋아. 몽골에 가서, 별이 쏟아지는 줄 알았더니, 석탄 연기만 쏟아지는 거야. 이러면서, 그 여행시들도 이제는 옛날에 한비아라는 사람이 처음에 여행 에세이 개척할 때는요, 그 사람이 떴잖아요. 지금은 여행 에세이 저도 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많이 흔해졌어요. 선생님들은 흔해진 시대의 시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귀하던 때, 누구라도 탁 쓰면 바로 화제가 됐던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근대의 과잉입니다. 이런 시대가 저도 예상 못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저를 적폐라고 생각할 겁니다.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교수가 돼가지고 오래 하고 그것도 또 자기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물론 저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시간의 원리에서 보면은 저는 제가 학위를 쓸 때는 미당 서정주는 살아 있었고 윤동주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지금은 누구도 쓰지 않으니까 제 동갑내기들도 다 이제 논문 대상이 됐어요. 허수경 죽었잖아. 제 동갑인데. 살아있으면 제 동갑이 김광석인데, 김광석은 전설이 됐잖아요. 우리 세대가 전설이 되는 시대야.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저는 맨날 이광수, 염상섭이나 공부하고 살 줄 알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애들은 공부도 안 해요. 다 너무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옛날에 김상옥, 이호우, 정환영, 이태극, 장수나 이렇게 쓰던 시대하고 완벽히 다른 시대를 사는데, 그 시조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하이쿠가 그렇듯이 절구가 그러하듯이 우리 시조도 그쪽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연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프랑스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이 일부 사람들이긴 하지만 무슨 한불 문화 교류 협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한국시와 불란서시가 서로 번역적으로 매개되는 건데, 그쪽에서 한국 시조를 골랐습니다. 물론 이쪽의 노력이 컸죠. 그래서 시조가 서양의 시의 본산인 파리에서 출판사에서 아마 시조가 번역돼서 한 권의 한국시의 대표적인 장르로 나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명 되지 않는 그 서양의 교수들, 특히 BYU, 유타주의 브리검 영 유니버시티의 막 피터슨 같은 이런 양반들은 시조가 따로 번역도 하고 자기가 영어로 시조도 쓰고, 하버드의 데이빗 맥케는 아예 그야말로 오랜 역사가 됐지만, 그런 다 조합해 볼 때 시조가 가지는 그 한계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음이, 나를 어떻게 충동조차 가라앉히는 이 안정된 율격 자체가 그쪽에선 없는 거니까 매력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의 자유시를 가지고 번역해서 서양 사람들이 읽혀봐야 별로 우리의 좀 이렇게 버거운 옷이, 나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그냥 다 벗고 싶은데 꼭 옷을 입고 수영을 하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옷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이 난제들을 선생님들이 해결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조의 현대성을 선생님들이 개성으로 바꾸셔서 보시면, 저는 이제 언제까지 비평은 40, 50대 장르입니다. 일단 평론이 어려운 게요, 나이를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앞에가 바뀌었으니까 6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정년 퇴임 4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61세쯤 되면요, 남의 글을 읽기가 싫어요. 평론은 일단 남의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지 얘기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해석해야 되니까. 근데 읽는 게 더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되게 이 나이 되면 평론을 접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수필로 가세요. 수필.
에세이 이렇게 가시거든요. 지 얘기하니까 그때는. 근데 저는 필력이 다하는 때까지 한번 평론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은사께서 여기서 얼마 걸리지 않는 충주 출신의 유종호 교수라고 계신데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신데 그분은 35년생 올해 9순이세요. 근데 여전히 현직 필력을 보이십니다. 이번에도 저 현대문학의 신경림 론을 쓰신 걸 보면은 현직 평론가예요. 9순까지 평론가일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유정호 선생님이나 김우창 선생이나 또 저로서는 범접도 못할 우리의 대선배들에게 이렇게 해서 시조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도 하고, 저는 주로 성격이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시조는 좋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너 참 애가 좋다 이래야지. 너 인마 앞으로 쓰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동료로서 이렇게 오늘 문경세제 여름시인학교에 아침에 졸면서 와가지고 괴산 휴게소에서 한 30분 또 잤어요. 또 잤는데 그래서 10시까지 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선생님들 제 얘기 두서 없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건강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